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와일드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4285km.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자 희망의 기록이다. 와일드. 이 제목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처음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정말 너무 좋아서 막 나만 읽고 싶은 막 이 정도의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이었어요. 정말 좋았고요. 이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뉴욕타임스 넌픽션 1위 2012년 아마존 선정 올해의 책 전세계 21개국 출간 밀리언셀러 이렇게 돼 있어요. 출판사 나무의 철학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너무 멋져요. 혹시 와일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리즈 위너스푼인가요? 맞죠? 그분이 그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요. 정말 그 영화도 정말 좋았어요. 리즈 위더스푼. 예. 한번 그 영화 못 보셨다면 꼭 챙겨서 보시고요. 이 책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책이에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기 전엔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인생 기록.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추천사가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오프라 윈프리. 놀랍도록 자극이 되는 책. 당신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용기를 내도록 이끈다. 뉴욕타임스. 대단하다. 와일드는 숨을 먹게 하는 모험 이야기인 동시에 슬픔과 생존의 본능에 대한 심오한 성찰이다. 이 책이 너무나 강렬한 매력을 뿜어내는 이유는 인생의 절박한 이야기들을 노골적이고 거칠고 자세하게 엮어냈기 때문이다. 셰릴 스트레이드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인 동시에 열렬한 상처를 가진 인간이고 무엇보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작가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플지에서는요. 셰릴 스트레이드의 글은 날카롭고 힘이 넘치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독자들은 사막의 열기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추위, 그리고 자신의 길을 한 걸음씩 찾아가는 한 놀라운 여성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에서는요. 중독적이며 매력적인 책, 단지 읽는 즐거움뿐 아니라 진정한 독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작가 소개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셰릴 스트레이드. 미네소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작가로 이 책 와일드를 통해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2012년 3월 출간 즉시 아마존을 비롯한 각종 베스트셀러 차트를 석권했으며 오프라 윈프리가 이끄는 오프라 북클럽 2.0은 와일드를 올해의 첫 번째 책으로 선정했다. 그 후 선풍적 인기를 끌며 뉴욕타임즈 넌픽션 부분에 압도적 1위로 떠오른 이 책은 전 세계 21개국에서 출간되었고 글로벌 언론들과 독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찬사와 끝없는 화제를 낳고 있는 수작이다. 이 책은 갑작스럽게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은 20대 여성이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매혹적인 여정을 담고 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어느 날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홀로 걷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9개의 산맥과 사막과 황무지, 인디언 부족의 땅으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그녀는 온갖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며 자신의 삶에서 잃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인생과 조우하는 데 성공한다. 이 책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거칠고 무자비한 진실과 삶의 찬란한 상처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이를 통해 가장 뜨겁고 감동적인 희망의 길로 우리를 숨돌릴 틈 없이 안내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우리가 일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쯤은 떠나야 할 길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와일드가 무슨 뜻이죠? 일단 형용사로 거친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 트래킹화가 이렇게 딱 같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진아 님이 옮기셨고요. 누구나 한 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 번은 길을 만든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추천사 얘기는 이제 했고요. 추천사가 이렇게 4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요. 그래서 각계 다양한 분들 또는 신문, 잡지사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장장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프롤로그가 나오고 있어요. 프롤로그는 이제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책 읽을 때는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맨 앞에 표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뒷표지에 나와 있는 글을 읽고요. 그리고 넘겨서 차례차례 이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 다음 넘겨서 프롤로그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는데요. 목차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를 간단히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프롤로그. 나무들은 키가 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북부의 어느 가파른 산등성이 위에 서서 이 나무들을 굽어보는 나는 더 컸다. 방금 전 벗어놓은 등산화 한 짝을 그 나무들 사이로 떨어뜨린 터였다. 거대한 배낭이 엎어지는 바람에 녀석이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더니 자갈투성이 길을 굴러 저쪽 끄트머리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녀석은 몇 미터 아래 헐벗은 바위 위에 부딪혀 튀어올랐다가 금세 저 아래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시 찾아오는 일은 불가능했다. 헉, 나는 마치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숨을 들이켰다. 비록 황무지에서 38일을 지내며 이곳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등산화가 사라지다니 말 그대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남은 한 짝을 마치 갓난아이처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물론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도대체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닌가. 끈떨어진 고아 같은 녀석에게 나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건 그냥 무겁고 커다란 짐짝일 뿐이었다. 은색의 금속 죬쇠에 붉은색 신발끈이 달린 갈색 가죽의 라이클 등산화 한 짝이라니. 나는 남은 신발 한 짝을 온 힘을 다해 멀리 내던졌다. 그리고 녀석이 내 품을 떠나 저 멀리 무성한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6살짜리 고아인 나는 혼자였고 게다가 이제는 맨발이었다. 친아버지는 내가 6살 때 가족과 남이 되었고 엄마는 22살 때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죽자 의붓 아버지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닌 그냥 알고 지내는 남자로 변해버렸다. 어떻게든 같이 지내보려 노력했지만 언니와 남동생마저 각자의 슬픔에 잠겨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처럼 등을 돌렸다. 등산화를 던져버리기 몇 년 전 내 삶은 이미 등산화 마냥 던져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미네소타, 뉴욕, 오리곤도 모자라 미국 서부 전역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아무데서나 자고 아무데서나 일어났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5년 어느 여름날 맨발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곳은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다. 그 속에서 나는 슬픔과 혼란,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품고 이리저리 헤맸다. 그곳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시에 한때 내 모습이었던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도 되돌려줄 수 있을 듯했다. 그 세계란 너비가 고작 60cm 남짓이며 거리는 4285km가 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었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은 줄여서 이제 PCT라고 하네요. 처음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길을 떠나기 불과 7개월 전이었다. 당시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한 남자와 이혼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슬픔과 비탄에 쌓인 채 미니애폴리스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휴대용 삽 한 자루를 사기 위해 야외용품 상점에 들렀다가
무심코 근처 진열대에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제1권 캘리포니아 편이라는 책을 집어들었다. 책 뒷면의 설명을 읽어보니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즉 PCT란 캘리포니아 주 멕시코 국경에서 시작해 캐나다 국경 너머까지 9개의 산맥을 따라 펼쳐지는 도보 여행길이었다. 일직선으로는 1600km 정도였지만 실제 걷는 거리는 4285km로 2배가 훨씬 넘었다.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전체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로지르는 이 장대한 여정에는 국립공원은 물론 여러 황무지와 연방정부, 인디언 부족, 개인 소유의 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에 사막과 산맥들, 열대우림이며 강과 고속도로까지 거쳐가야 했다. 나는 다시 책 앞을 앞면으로 뒤집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험준한 바위산에 둘러싸인 호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선 진열대 위에 도로 올려놓고 삽을 산 뒤 상점을 떠났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돌아가 그 책을 샀다. 물론 그때만 해도 PCT는 그저 상상에 불과했다. 뭔가 어렴풋하고 기이한 약속과 수수께끼로 가득 찬 그런 상상이었다. 그런데 손가락 끝으로 지도 위의 길을 따라가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피어올랐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아니 최소한 100일만이라도 갈 수 있을 만큼 걸어가 보고 싶었다. 남편과 떨어져 원룸 아파트에 혼자 살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채 나락으로 떨어져 보긴 난생 처음이었다. 매일매일 깊은 우물 바닥에 처박혀 머리 위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우물 속 신세에서 홀로 황야를 가로지르는 여행가로 변신할 터였다. 안 될 게 뭐가 있겠는가.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었다. 다정한 아내에서 불륜녀도 되어봤고 사랑받는 딸로 지나다가 이제는 휴일마저 혼자 지내는 처지가 되었다. 야심만만하게 맡은 일을 척척 해내며 작가를 꿈꾸던 여자가 허드렛 일을 전전하더니 마약에도 조금씩 손을 댔고 이제는 아무 남자나 가리지 않고 잠자리도 함부로 가졌다. 나는 펜실베니아주 어느 광부의 손녀딸로 태어났고 친아버지는 제철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세일즈맨으로 전업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는 엄마와 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단지는 온통 혼자 된 여자와 아빠 없는 아이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다. 10대가 되자 이번에는 미네소타 북쪽 숲의 외딴 집에서 시골 생활 비슷한 것을 하게 되었다. 화장실은 물론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고등학교 때 치어리더 활동도 했고 동창회의 여왕으로 뽑히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급진적인 좌익 여성 운동가로 활약했다. 그렇지만 여자 혼자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황무지 길을 걸어서 종단하겠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두렵진 않았다.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 맨발로 산 위에 서 있자니 그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PCT를 홀로 걷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결심을 하게 된 건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은 바로 이 여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믿음마저 생겼다. 그렇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여정의 하루하루는 그저 내일의 여정을 위한 준비일 뿐이었으니까. 때로는 심지어 그 하루조차도 다음날 닥칠 일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산 중턱을 걷다가 등산화를 잃어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실 딱히 낙심이 되지는 않았다. 지난 6주 동안 나는 그 등산화를 신고 사막과 눈길을 걸었고 숲과 덤불 사이를 가로질렀으며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초원도 지나왔다. 산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벌판과 공터도 만났으며 도무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없는 그저 가봤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지나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살은 다 까져버렸다. 발톱은 까맣게 죽어 결국 지독한 고통과 함께 내게나 떨어져 나갔다. 나의 등산화. 우리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했고 결국 서로에게 진저리가 나 있었다. 물론 분명 사랑하고 아끼긴 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무생물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긴 내가 여름 내내 짊어지고 다닌 배낭이며 텐트, 슬리핑백, 정수기, 초경량 스토브, 총 대신 들고 다닌 오렌지색 호신용 호루라기까지 안 그런 것이 어디 있으랴. 모두 내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크게 의지하던 생명줄 같은 물건이었다. 나는 발 아래 나무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무 꼭대기가 뜨거운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거대한 초록색의 향연을 바라보며 나는 저기 어디쯤 등산화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사실 내가 여기서 걸음을 멈춘 건 바로 이 경치 때문이었다. 때는 7월 중순의 늦은 오후, 사방을 둘러보아도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다음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이 며칠 거리나 떨어져 있는지도 몰랐다. 이 길을 지나가는 여행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았다. 사람은 구경도 못한 채 며칠씩 걷는 일도 허다했으니까. 사실 누가 오건 말건 아무 상관없었다. 어쨌든 나는 혼자였으니까. 나는 발톱이라곤 거의 붙어있지 않은 부르튼 내 맨발을 바라보았다. 발목 위로는 다 떨어져서 내버린 모직 양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털 많은 종아리는 구릿빛으로 탄탄하게 근육이 잡혀 있었고 상처며 멍 자국과 함께 먼지가 뒤덮여 있었다. 나는 모하비 사막을 걷기 시작하면서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경계선 위에 컬럼비아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이른바 신들의 다리, The Bridge of the Gods라고 불리는 거창한 이름의 다리였다. 나는 다리가 있는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 다리는 생각만으로도 내게 특별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그동안 걸어온 남쪽도 쳐다보았다.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준 거친 야생의 땅이었다. 그리고 다시 배낭을 메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언제나 그랬다. 그냥 계속해서 길을 걷는 것뿐. 너무 좋죠? 여기까지 프롤로그였고요.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한번 보면요. 일단 우리가 이 작품에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그리고 추천사가 나와 있고 프롤로그가 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미그 웨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1, 2, 3, 4, 5부로 나눠져서요. 1부는 만가지 일들, 2부 떠나는 길, 3부 빛의 길, 4부 와일드, 5부 빗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부에 이제 1번 1부부터 이제 목차를 쭉 읽어볼게요. 1부 만가지 일들, 1 만가지 일들, 2 이별, 3 엄청난 짐, 2부 떠나는 길, 4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제1권, 5 떠나는 길, 6 사면 초가, 7 숲속에 남은 단 한 명의 여자, 3부 빛의 길, 8 까마귀 이야기, 9 정확한 길 찾기, 10 빛의 길, 4부 와일드, 11 내 안에 나, 12 지금까지의 길, 13 나무들이 쌓여있는 곳, 14 와일드, 5부 빗물, 15 빗물, 16 마자마산, 17 본래의 모습으로, 18 PCT의 여왕, 19 공통된 언어의 꿈.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좋은 게요. 이제 각 그 내용이 시작될 때요. 그만큼 위대한 것이 사라지려면 그보다 더 큰 전조가 있어야 했을 것을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이렇게요. 좋은 글귀가 항상 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챕터마다 이렇게 있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마지막 끝부분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끝부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끝부분 이 마지막으로 지금 미그 웨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글로 따지면 이제 마치는 말 해가지고 에필로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에필로그가 없고 미그 웨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짧거든요. 2페이지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그 웨치, 미그 웨치. 이는 오지브웨라는 인디언 부족의 말로 내가 미네소타 북부에서 자라면서 자주 들어오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여기에 써보고 싶다. 미그 웨치는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감사와 함께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다 생각해낸 말이 바로 이 미그웨치다. 오직 감사와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나는 이 책을 대부분 우리 집 식탁 앞에 앉아서 썼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부분을 쓸 때는 집에서 멀리 떠나 다른 곳에 머물며 정신을 집중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각별히 도와준 에이전시와 출판사 담당자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 아이들 카버와 보비 그리고 남편 브라이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이들은 내가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홀로 떠나야만 할 때마다 의젓하고 유쾌하게 그 시간을 견뎌주었다. 아이들 덕분에 나는 삶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 브라이언, 내 글과 인생 모두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그야말로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다. 나를 감싸주고 사랑해준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사한다.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저 내 인생에 있어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행운이었다. 는 말로 내 마음을 전하려 한다. 그들의 조언과 끝없는 선의는 내게 이 세상 전부와 같았다. 여전히 PCT 도보 여행에 관한 여행 안내서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월드니스 출판사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제프리 P. 샤퍼, 토마스 윈넷, 벤 슈프린, 루비 젠킨스, 그리고 앤디 슐터스가 만든 안내서가 없었다라면 나는 이 여행을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PCT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어 잠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들 덕분에 웃기도 했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멈추지 않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의 친절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친구 더그 위저를 추모하고자 한다. 이 책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는 2004년 10월 16일 31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 그렇게 너무 빨리 속절없이 가버린 것이다. 고맙습니다. 미그웨치. 네, 이거는 이제 끝부분이었고요. 시작하는 부분에 많이는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작하는 부분에 만 가지 일들 파트를 조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 가지 일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3개월간 혼자서 걸어보겠다는 결심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 실제로 그 일을 하겠다는 좀 더 진지한 결심. 몇 주 동안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고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을 꾸리는 기나긴 과정 같은 건 말이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나는 식당 일을 그만두었고 이혼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대부분 팔아치웠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엄마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고 나서는 차를 타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오리건주의 포틀랜드까지 이 나라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렀다. 그런 다음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가 다시 차를 타고 모하비 사막 근처의 마을까지 간 뒤 또 한 번 다른 차로 갈아탄 후에야 비로소 PCT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여행의 출발점에서 막상 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니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깨달음이 몰려들었다. 문득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었다. 이 일은 너무 터무니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었으며 게다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될 정도로 벅찼다. 나는 아직 이 일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겪어야 할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낯선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예측 불허의 도전에 맞닥뜨려지고 싶었다. 거기에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곰이며 방울뱀, 퓨마 같은 야생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물집이 터질 것이다. 온몸은 찢기거나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다. 피로는 쌓여만 가고 모든 게 부족할 것이다. 엄청난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가며 나를 괴롭히고 외로움과 고통, 갈증과 허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나 정작 그 오랜 시간 동안 머나먼 길을 걸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건 결코 시작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여행은 내가 떠나고자 결심했던 그 순간 시작된 게 아니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전부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년 7개월하고도 3일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말이다. 나는 온통 녹색으로 차려입었다. 녹색 바지, 녹색 셔츠, 녹색 머리띠까지 모두 엄마의 작품이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입을 옷을 손수 만들어 주었다. 그중 몇 벌은 정말 입고 싶은 옷이었지만 별로인 것들도 있었다. 녹색 옷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그 옷들을 입었다. 그 상황에서 그건 나의 속죄이자 희생제물, 부적과 같은 의미였다. 그렇게 녹색으로 차려입은 나는 하루 종일 의붓 아버지와 함께 엄마가 병원의 각층을 오르내리며 검사를 받도록 도왔다.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통 기도문이 휘젓고 다녔다. 휘젓다라는 말이 기도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나는 신 앞에서 그리 겸손한 존재는 아니었으니까. 심지어 신을 믿은 적도 없었다. 내가 한 기도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같은 게 아니었다. 자비 같은 건 구하지 않을 참이었다. 그런 건 필요 없었으니까. 엄마는 고작 45살이었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게다가 꽤 오랫동안 채식만 해왔다. 집 마당에는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한다는 메리골드 꽃까지 심어 벌레들을 쫓아냈고 우리 형제들이 감기가 들면 생마늘 한 쪽을 삼키라고 하던 분이었다. 그러니 엄마는 암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아야 했다. 이 대단한 메이오 클리닉의 각종 검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줘야 했다. 미네소타 덜루스의 촌뜨기 의사들이 짓거린 말 따위는 곧 뒤집어질 거라고 확신했다. 덜루스의 의사들이 도대체 누군데? 아니 덜루스가 뭐야? 어휴 덜루스. 자기가 무슨 말을 떠벌리는지도 모르는 빌어먹을 의사들이 살고 있는 초라하고 황량한 마을 같으니 45살의 채식주의자, 마늘을 날로 먹고 천연 치료제만 고집하는, 게다가 담배도 피우지 않는 우리 엄마를 보고 폐암 말개라고? 먹 같은 소리 집어치우라 그래. 이게 바로 나의 기도였다. 집어치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렇게 커다란 종합병원을 찾아왔다. 마치 한 걸음을 내딛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 듯 아주 지쳐버린 모습으로. 휠체어 가져올까? 병원 입구에 늘어서 있는 휠체어를 보고 의붓 아버지 에디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대꾸하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서 엄마는 거의 무너지듯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에디가 그런 엄마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고 가려는 순간 엄마와 나는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두 사람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의사를 만나러 갔다. 진짜 의사. 우리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줄 진짜 의사 말이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엄마는 손을 뻗어 내 바지를 끌어당기더니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놓지 않고 말했다. 완벽하구나. 그때 나는 22살, 엄마가 나를 임신했던 나이였다. 그래서 마치 내가 엄마의 삶에 들어가려는 순간 엄마가 이렇게 나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꽉 채우며 내가 퍼부어대던 저주의 기도를 잠시 몰아냈다. 나는 고통으로 거의 울부짖을 지경이었다. 사실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이제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다 떨쳐버리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다른 것들을 믿기로 했다. 이를테면 의사가 당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 책상에 있는 방 하나를 찾아 그 안에 틀어박혀야지 뭐 이런 것 말이다.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우리는 검사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엄마가 웃옷을 벗고 끈으로 옆을 졸라맬 수 있게 만든 면 원피스 같은 것으로 갈아입도록 간호사가 도와주었다. 옷을 갈아입은 엄마는 하얀색 종이가 펼쳐져 있는 매트가 깔린 탁자 위로 올라갔다. 엄마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검사실은 엄마 밑에 깔린 종이가 부스럭대며 구겨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엄마의 벌거벗은 등을 볼 수 있었다. 엄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벌거벗은 등이 바로 그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우리의 진짜 의사가 검사실로 들어와 운이 좋으면 1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엄마의 굽은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미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암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일은 흔하며 특히나 폐암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담배도 안 피우는걸요. 나는 반박해 보았다. 마치 진단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암도 협상만 잘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담배라곤 젊었을 때 조금 피운 것뿐이에요. 그 후로는 손도 안 댔다고요. 의사는 자기도 슬프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방사선 요법으로 등의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는 것. 방사선을 쪼이면 척추 전체를 따라 커지고 있는 종양을 줄일 수 있다면서.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숨만 몰아쉬었다. 아주 끔찍하고 의도적으로. 그러고서 숨쉬는 것을 잊어버렸다. 3살 무렵 내가 기절한 적이 있었다. 욕조에서 나오기 싫어 숨을 참고 있다가 그렇게 되었다는데 너무 어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나는 어린 시절 내내 엄마를 졸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그렇게 내 어린 시절의 충동적인 행동에 놀라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던 것이다. 엄마는 항상 같은 답을 되풀이했다. 파랗게 질려버린 너를 보곤 손을 뻗었지. 엄마 품 안에 고개를 떨어뜨린 내가 다시 숨을 몰아쉬며 살아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다시 숨을 몰아쉬며 살아나기를. 다시 말을 탈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진짜 의사에게 물었다. 엄마는 양손으로 깍지를 꽉 끼고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관절들이 서로 얽힌 그 모습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 같았다. 즉각적인 대답 대신 의사는 연필 하나를 들어 세면대 가장자리에 똑바로 세워 보였다. 그런 다음 연필심 쪽을 힘껏 내리찍었다. 방사선 요법 후엔 부인의 척추 상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진짜 의사가 말을 이었다. 한번 흔들리기만 해도 뼈들이 오래된 과자처럼 부서져 내리게 되죠. 엄마와 나는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각자 따로 변기 위에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다. 슬픔 때문에 외로움이 치밀러 올라서가 아니라 한 몸인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이었다. 우리는 마치 둘이 아닌 하나의 몸 같았다. 나는 문에 기댄 엄마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의 손이 천천히 문을 내리쳤고 화장실 문 전체가 흔들렸다. 잠시 뒤에 우리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 얼굴과 손을 씻고 환한 거울 속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병원 약국으로 가서 기다렸다. 나는 녹색 옷을 입은 채로 엄마와 에디 사이에 앉았다. 믿기지 않았지만 녹색 머리띠도 그대로 머리 위에 얹혀 있었다. 한 노인의 무릎 위에는 머리카락 없는 커다란 사내 아이가 앉아 있었다. 팔꿈치 아래쪽 부분을 크게 흔들고 있는 여자도 눈에 띄었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팔을 움켜쥐고는 진정을 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우리도 기다렸다. 휠체어에 앉아 아름다운 짙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도 있었다. 자주색 모자를 쓰고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득했는데 우리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가족과 남편인 듯했다. 저 여자도 암에 걸렸을까? 엄마가 조금 큰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이제 에디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 둘 다 오래된 과자처럼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나는 언니 카렌과 남동생 레이프를 생각했다. 내 남편 폴과 수천 킬로미터 밖에 살고 있는 엄마의 부모님과 이웃도 떠올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들 뭐라고 할까? 녹색 옷을 걸치며 나처럼 울게 될까? 이제 내 기도는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다. 1년, 1년, 1년. 이런 한마디 말이 내 가슴 속 심장처럼 계속해서 나를 두들게 됐다. 엄마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고작해야 1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사가 들리지 않는 그냥 음악 소리였지만 엄마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는지 내 물음에는 대답을 아는 채 부드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종이로 만든 장미, 종이로 만든 장미. 오, 진짜 장미와 똑같은 저 모습. 노래를 부르던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노래구나. 그 생각을 하니 재밌네. 그때랑 같은 노래를 지금 듣고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때 엄마의 이름이 스피커에서 들려왔다. 처방전이 다 준비된 것이다. 가서 받아와. 가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내 딸이라고 말해라. 나는 엄마의 딸이다. 아니 그 이상이지. 나는 카렌이고 쉐릴이고 레이프다. 카렌, 쉐릴, 레이프. 카렌, 쉐릴, 레이프. 평생 동안 엄마의 입을 통해 우리 3남매의 이름이 한꺼번에 불리는 걸 들어왔다. 엄마는 그 소리들을 속삭였고 소리치기도 했으며 화가 난 듯 슉슉거리다가 부드럽게 노래하듯 부르기도 했다. 우리는 엄마의 새끼인 동시에 동지였고 시작이자 끝이었다. 우리는 차를 타면 번갈아 가며 엄마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할까? 엄마는 그렇게 물어보며 양손을 한 뼘 정도 벌렸다. 아니요, 우리는 킬킬거리며 합창하듯 대답했다. 그럼 이만큼?
엄마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손을 점점 더 크게 벌렸다. 하지만 아무리 손과 팔을 크게 뻗은들 원하는 대답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엄마의 사랑은 훨씬 더 컸으니까. 그 사랑은 그렇게 크기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쓴 도덕경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만가지에 다시 만가지를 더한 만큼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 엄마를 보면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모든 걸 아우르면서도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소박한 그런 사랑. 엄마는 매일매일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쏟아부었다. 네,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소설인데요. 소설? 넌픽션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아까 문의를 했는데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끝마쳤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감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 일단 이 와일드란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나무의 철학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와일드라고 해놨는데 저는 사실 영화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와일드라는 건 이제 거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넌픽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20대 때 겪은 정말 본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주던 이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앞부분에 프롤로그에서 나왔었지만 3남매였던 형제관계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슬픔으로 인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 의붓 나머지도 당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당연히는 아니네요. 하지만 이제 관계가 흐지부지 뭐 유야무야 다 끊어져 버리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고 또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있게 되고 이런 굉장히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 여성이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또 어릴 때 자기가 품었던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또 그 어릴 때 자기 소망을 또 기억을 해내고 이러면서 20대인데 가정도 깨졌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원룸 아파트에 살면서. 근데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트레일을 다녀오면 3개월 동안 이 거친 이 4285km의 이 험난한 이 트레일을 걷는다면 뭔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한계에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한 거죠. 중간에 엄청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뭐 강간을 당할 뻔도 했었고요.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이제 밤에 하고 있으려니까 이제 뭘 빌리러 온 그런 남자 둘이서 아, 저 여자가 혼자 와 있구나 이러고 나서 이제 밤에 다시 한번 기웃기웃대면서 이렇게 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아까도 나왔지만 발톱도 4개나 다 빠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계획했던 그 마지막 그 다리가 있는
그 트레이를 끝나는 지점에 다리가 있는 그것까지 다다를 했어서 성취감을 맛봤을 때, 예, 그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을 해도 나는 다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